탕성주의 비겁한 도주가 결국 난징 대학살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화는 민간인들은 물론 수비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탈출 계획도 세우지 않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무대책과 무대응은 장제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징 전투 개시 직전인 12월 11일, 전편에서 이미 언급했듯 당시 난징의 인구는 상하이와 인근 지역의 피난민들까지 합쳐 대략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개시 전 장제스 역시 이들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난징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반면 전투 개시 3일 전인 8일부터 외국인들은 난징을 떠나게 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에 대해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몰라라 하며 사랑하는, 아니 존경하는 부인만 데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난징을 탈출한 일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유층이었던 그들은 난징 방어사령부와 금전적 거래를 통해 난징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출국 수수료를 내고 공산화된 베트남을 탈출했던 보트피플,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기민 정책을 통해 난징 정부는 돈까지 벌었던 것이죠. 성원의 시민들을 꼼짝 못하게 가둬놓든 돈을 받고 시민들을 내보내든 이러든 저러든 난징 정부는 국민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난징 대학살을 무능과 자신의 아님을 생각한 장제스와 탕성주, 부패한 난징 정부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영국과 미국 등 소수의 서구 민주국가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안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책임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6.25 한국전쟁 당시 서울 시민들과 동화가지 못한 국군 장병들이 어찌되든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이 탄 열차가 통과한 다음날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교를 폭파시켜버린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는 그냥 넘어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 난징에 함락됐음에도 장제스는 하야하기는커녕 우한을 거쳐 정부를 충칭으로 이전하고 오히려 전쟁 상황을 이유로 전에 없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 더욱 강화된 권력을 휘두르며 중국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주의하는 최고 사령관이라는 영향력으로 국민은 물론 정치적 라이벌과 그동안 자신을 적대시했던 군벌들까지 복종하게 만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똑같았습니다. 전쟁을 등에 업은 이데올로기즘으로 죄 없는 국민을 학살하고 태동하기 시작한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아 신생 대한민국을 다시 봉건주의 국가로 역행시키려 했으니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7년, 이승만은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제정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친일파 척결을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를 좌절시키고자 국회 프락치 사건과 경찰의 6.6 습격 사건을 지시해 일제히에 손상됐던 민족의원을 아예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백범, 김구 암살을 비롯해 수도 없이 저질렀던 정치 테러와 자신의 정적을 국가반란, 간첩죄 혐의를 덮어씌워 사형시켜버린 이른바 진보당 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을 자행했죠. 심지어 제주 4.3 항쟁, 여순 항쟁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자국민을 무차별 학살한 반인륜적인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6.25 한국전쟁의 근원적 문제를 야기시킨 닥치고 북진 통일을 위한 구호를 남발해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은 호전적인 남한 정부의 북침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얼토당토아니한 주장까지 하게 했죠. 또한 전쟁 기간 내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거슬릴 수 있다는 이유로 무고한 국민들을 북한에 협력할 수 있는 자들로 규정, 이른바 효율적 처리라는 명목 아래 집단 학살한 보도연맹 학살 사건 등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1951년 서울을 다시 뺏기는 일사후퇴가 단행되자 남한 청년들이 북한군에 징집되는 것을 망답시고 17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청장년들을 강제로 징집, 그들의 훈련과 부대 편성을 위해 미국에서 받은 원조금으로 국방부 장관이와 관련 장교들의 발을 불리게 했던 이른바 국민방위군 사건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무려 5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쥐와 기아에 내몰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사과하기는커녕 이 사건으로 죽은 젊은이들이 고작 1234명이라고 발표하는 등 오히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성모는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실을 묻는 국회의원들에게 제5열의 책동에 동의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방위군이 굶주리고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모두 제5열, 즉 북한 빨갱이들이 퍼뜨린 위험비어이다 라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러자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 이승만은 이 두 사건의 주요 피의자이자 또는 주요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신성모를 급기야 일본 대표부 대사로 빤스런시켰죠. 글쎄요, 지금 정부도 신성모의 일본 대표부 대사 임명을 모범 답안으로 삼아 최상병 사망 사건을 덮기 위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이라는 카드를 기획했던 것일까요? 무려 72년이 지난 2024년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우리의 젊은이, 생때 같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자식을 키우는 아비로서 최상병 사망 사건을 일어나게 만든 군 당국과 이를 왜곡 축소하고 심지어 은폐시키려고까지 한 작금의 정부, 그 후한 무치함에 참담함과 깊은 분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국가폭력의 청춘을 빼앗기고 고인이 돼버린 최수근 상병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대는 조국을 위해 숭고한 명예와 혼, 신의를 바쳤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글을 옮겨도 분노를 감출 길이 없을진데 이승만이 저지른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초기 그는 서울 시민들로 하여금 피난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150만 서울 시민 중 무려 125만 명 이상이 서울에 남게 됐죠. 이로 인해 서울 시민들은 장장 3개월에 걸쳐 공산당에 통치당하는 끔찍한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런 서울 시민을 상대로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자 자신이 사적으로 조직한 우익 청년 단체에게 서울에 남은 자들은 빨갱이들이요 부역자들이다. 그들을 끝까지 색출해 단호히 처벌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1950년 6월 28일 새벽 1시 45분 국군의 최종 방어선인 미아리선이 뚫리기 전 이미 서울을 떠났던 자들은 이승만을 비롯한 눈치 빠른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정부를 신뢰했던 선량한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이 빨갱이가 돼버렸을까요? 이승만 입장에서 서울 시민을 빨갱이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부끄러운 도주를 물타기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서울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승만. 그는 자신의 말을 믿고 서울을 지켰던 서울 시민들에게 사과와 위로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무단으로 잡아들이고 절차도 밟지 않고 처형해 버리는 등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즉 자유대안을 위해 한강을 건넜다는 도강파와 공산 전체주의를 위해 서울에 남았다는 전류파로 국민들을 분열시킨 뒤 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수복 당시 서울에 남았던 시민들은 절대 빨갱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빨갱이들은 서울이 수복되기 전 이미 북한군을 따라 북으로 넘어갔을 테니 말입니다. 이승만의 빤스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난징대학설과 특히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군의 침공에 수도 난징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장제스를 비롯한 국민당의 기득권자들, 그들도 이승만처럼 시민들 몰래 그리고 일찌감치 난징을 버리고 도망쳤으니 말입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전황을 알 수 없었던 수많은 난징 시민들이 북한군의 인민재판으로 무고한 서울 시민들이 학살당한 것처럼 일본군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학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는 사필귀정이라는 성어가 만드는 작품이라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장제스가 지배하던 중국이든 이승만이 사유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이든 당시 민중에 보여줬던 침묵은 다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응징하기 위한 숨고르기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장제스의 전형은 대일전쟁 후 민심을 공산당으로 돌아서게 만들었고 결국 그를 타이완이라는 작은 섬으로 유배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없이 잔인 무도하기만 했던 이승만의 독재 권력 역시 분노한 시민들이 완성시킨 4.19 민주혁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승만도 자신이 그렇게도 동경에 맞지 않던 미국에게조차 버림받고 미국의 마지막 식민지 하와이로 망명해 1965년 그곳에서 객사했죠. 한반도 역사상 가장 많은 자국민을 학살한 통치자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듯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그가 생뚱맞은 자들에 의해 다시 끄집어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이승만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을 덮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오히려 이승만을 광장으로 다시 끌어내 조리돌림시키는 꼴이 될 테니 말이죠. 나아가 역사상 최악의 죄인으로 영원히 그를 박제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변곡점. 모든 역사적 대이벤트는 이렇듯 항상 옳은 길로 돌아가려는 민중의 힘, 그리고 그 힘의 출발점이 되는 민중의 침묵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온몸으로 견디며 침묵하던 민중의 입이 비로소 열릴 때 민중은 또다시 심판자의 권능을 발휘할 것이고 역사는 그 진실을 각색 없이 기록하겠죠. 요즘 건국전쟁이라는 평가할 가치가 1도 없는 코미디에 잠시 멘탈이 끌어 이승만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937년 12월 13일의 난징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탕성제 비겁하고 무책임한 도주 이후 난징 함락이 현실화되자 난징으로부터의 유일한 탈출로 했던 난징시 하관의 부두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과 병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표에서 언급했듯 양쯔강 건너 푸코우로 탈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공포심이 더욱 확산되면서 피난민들과 군인들이 서로 먼저 탈출하겠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고 또다시 아군끼리 총질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강 건너 푸코우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일본군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중국인들의 행태가 매우 생경스러웠을 것입니다. 절체정명의 눈앞이었던 태평양 전쟁 말기에도 최소한 일본 민간인과 일본군이 이런 혼란 상태에 빠져들진 않았으니 말이죠. 그러나 그 원인과 과정, 결론을 떠나 일본인의 이런 점이 그들에게든 타국의 국민들에게든 더 위험한 것입니다. 집단을 위한 지향점을 위해 개인을 버리고 집단의 의지에 경도돼 버리는 탈개인주의적 사고방식,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일본인들. 집단을 위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화합해야 한다는 의미인 와.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와의 이미지가 마치 운명이라는 듯 굳게 자리잡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 말기 1억 자살 특공의 지령도 순수히 받아들였던 것이고 패망 후 히로히토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미국의 발밑으로 들어가자고 했을 때도 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들도 연예 나라의 지도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 국민을 도구로 이용했고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을 배신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이 떠받던 천황과 그것에 기생하던 전쟁 광신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국민을 이용하고 또 배신한 자들이 아직도 대를 이어 일본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로드 했던 처벌하지 못한 전범들 편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냉전시대라는 흥행을 탄 미국과의 전후 빅딜의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어쨌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화합해야 한다는 의미인 와. 그리고 1억 자살 특공의 지형. 이 내용은 후에 리뷰할 지옥의 사신 가미까지 편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살의 시작점이었던 난징 함락. 그런데 이 혼란의 와중에 의외로 난징 탈출에 성공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탈출한 집단이 아닌 거꾸로 동쪽으로 탈출했던 군인과 민간인 2만여 명이 바로 그들입니다. 난징성 함락의 고문돼 서쪽으로 탈출하는 군인과 민간인을 사륙하는데 정신이 팔린 일본군이 자신들의 진경로 반대쪽으로 탈출을 기도한 이들을 미처 포착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당시 동쪽으로의 탈출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에 나오는 목사님처럼 뛰어난 예지력과 현명한 성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반면 서쪽으로 향했던 대부분의 민간인과 배잔병들은 학살에 미친 일본군에게 끝까지 쫓겨다니며 거의 모두 도륙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일본군은 중립구역으로 선포된 난징 안전구역까지 난입, 비거주 중국인들을 일일이 색출해 살해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7주 동안 민간인과 군인 30만 명 이상이 학살된 난징 대학살의 첫 단추가 채워지는 셈이었죠. 근세시대 이래 한 도시에서 벌어진 가장 큰 학살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흘간의 난징 전투. 중국군 병사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장비의 빈약함과 통신마비로
체계적인 저항이 어렸음에도 나름 대단한 용전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쉽게 낙승하리라 예상했던 일본군은 압도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고 상하이에서 경험했던 중국군에 대한 공포심과 증오심의 지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전투 결과 중국군은 8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2만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 대부분은 잔혹하게 학살당했습니다. 물론 난징 대학살의 총 희생자가 30만에 달했던 바와 같이 전투 중 발생한 민간인의 피해는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약 1만 명 이내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통제 안 되는 일본군의 군대 같지도 않은 면모가 또다시 드러납니다. 일본군은 난징을 함락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무방비 상태였던 우왕이나 충청으로 단숨에 진격할 수도 있었음에도 무익한 학살과 약탈에 광분한 나머지 후퇴한 중국군이 재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 번 언급하지만 루고우차오 사건 당시 스기야마 하지메 육군 대신은 중국 따위는 3개월이면 끝낸다 라고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난징 함락 시점에 이미 전쟁은 5개월이 넘어갔고 곧 끝날 것이라는 스기야마의 발언과는 달리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었죠. 어쨌든 1937년 12월 13일 새벽 4시 난징은 일본군에 의해 아니 탕성주와 장제스의 무능에 의해 함락됐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한동안 시가지 곳곳에서는 고립된 중국군이 항복을 거부한 채 일본군을 기습하는 등 전투가 계속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따위 산발적인 저항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1937년 12월 17일 일본군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난징에서 죽음의 퍼레이드를 시작합니다.